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스위스에는 두 개의 큰 투자은행이 있습니다. 자산 규모로 1위는 UBS고요. 2위는 크레딧 스위스인데요. 이 두 개의 은행이 한국의 삼성과 LG처럼 피 터지게 경쟁하진 않고요. 압도적으로 UBS가 잘 나가는 상황이죠. 빨간색이 UBS의 자산이고 다른 색은 크레딧 스위스의 자산입니다. 2020년에는 두 은행의 자산이 엇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격차가 확대되면서 현재는 2배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은행이 돈놀이 하다 보면 2배 정도 차이는 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크레딧 스위스의 순이익을 보면 21년, 22년 적자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2년에는 80억 달러 적자를 봤는데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대략 10조 원의 적자를 본 것입니다. 제가 잘못 본 건 아니겠죠? 참고로 당기 순이익 기준으로 한국의 KB금융은 2022년에 4조 원의 흑자를 봤고요. 하나은행은 2022년에 3조 5천억 정도의 흑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크레딧 스위스는 나름 이 나라의 2등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10조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명이 다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두 은행의 시총은 현재에는 이렇게 벌어진 상황입니다. 5배 이상의 시가총액 차이가 납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주가 차트를 보면 과거 고점 대비 97% 이상 폭락했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망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영상 초반부터 UBS와 크레딧 스위스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뉴스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명의 다한 크레딧 스위스를 UBS에서 32억 달러에 인수했다는 발표가 우리가 쉬고 있는 주말에 나왔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UBS의 인수 소식이 있었는데요. 며칠 사이에 인수가 다 결정된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메가딜은 최소한 몇 주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스위스 정부에서 사태를 심각하게 인지하면서 정부 차원의 푸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스위스 정부는 인수를 원활하게 돕기 위해서 1,000억 달러의 유동성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알 수 있겠죠? 나름 1, 2등 은행들의 인수합병인데요. 불과 5일 정도 만에 다 결정됐습니다. 스위스 정부에서는 3월 20일 월요일 아시아 증시 개장 전에 이러한 메가딜을 성사시키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성사가 되었죠. 정말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은행의 부실이 있었나 봅니다. 만약에 이러한 딜이 성사되지 않았었다면 정말 증시의 폭락이 왔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한국 증시 장중에 UBS의 크레딧 스위스 인수 과정에서 코코본드는 상각 처리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코코본드라 조금은 생소한 느낌이죠. 단어를 딱 들으면 코코코코는 이러한 귀여운 느낌인데요. 실제로 쌀벌한 놈입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코코코 눈이라는 단편 영화도 있네요. 물론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추천드리지 못합니다. 은행의 자금 조달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중 하나로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으로부터 돈을 땡겨올 수 있습니다. 보통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을 은행채라고 하죠. 은행은 은행채를 발행하고 투자자는 은행채를 매수하고 그것에 해당되는 돈을 은행에게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은행은 코코본드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채권은 이자가 조금 셉니다. 보통 다른 채권보다 이자를 조금 더 쳐주죠.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땡큐겠죠. 돈을 똑같이 빌려주는데 이자를 더 준다니 마다할 이유는 없겠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뭔가 더 주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코코본드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채권인데요. 주식과 채권의 혼용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위험자산, 채권은 안전자산이라고 하죠. 코코본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혼용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되고 그렇기에 이자를 더 주는 것입니다. 세상엔 정말 공짜가 없죠. 이번 크레딧 스위스 사태를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정 조건하에 코코본드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은행이 배당을 주지 못할 경우 코코본드가 주식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은행이 망하게 되면 아예 상각될 수 있습니다. 즉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그렇죠. UBS에 의해서 크레딧 스위스가 피인수되면서 크레딧 스위스의 코코본드는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날아간 크레딧 스위스의 코코본드 규모는 22조 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3월 20일 월요일 아시아 주요국 증시에 상장된 유럽은행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영국의 HSBC 홀딩스, 스탠다드 차타드의 주가가 5에서 6% 일제히 하락해버렸습니다. 또한 은행들의 코코본드 가격이 하락했는데요.
크레딧 스위스 사태를 보니까 코코본드를 들고 있다가 그냥 휴지 조각이 되네? 나는 다른 은행의 코코본드를 들고 있긴 한데 이 은행도 망해버리면 내 코코본드 누구 코에 붙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코코본드를 다 매도하는 것입니다. 보통 국채를 사고 팔 수 있듯이 코코본드 역시 매매가 가능합니다. 코코본드 이름은 친근하지만 엄청 무섭습니다. 현재 흐름이 마치 실리콘밸리 뱅크 때와 비슷하죠. 지난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었는데요.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뱅크 하나만 망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냥 다른 중소은행에서 예금을 다 빼서 대형은행에 집어넣고 있다고 했었죠. 이렇게 위기에 처한 미국 은행의 수가 180여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은행들은 생각보다 멀쩡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중소은행에서도 돈을 빼서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돈을 이동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라도 이렇게 행동할 것 같습니다. 각자의 돈은 소중하니까요.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약간 쎄합니다. 정부에서 돈을 투입해서 은행들을 살려주고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인수합병을 통해서 은행들을 살려주고 있긴 한데 무언가 쎄하죠? 2008년 베어스턴스 파산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나름 잘 나가는 미국의 투자 회사였는데요. 2008년 2월부터 주가가 떨어지더니 서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모기지 손실 증가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거의 사라졌다고 보고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JP모건이 이를 인수하면서 위기는 일단락 됐었는데요. 이때 사람들은 위기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실제로 베어스턴스가 구제되자 나스닥은 단기 랠리를 시작했고요. 그 이후 6개월 정도 굳건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아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고요. 그래서 증시는 결국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이번에는 10년물 국채금리 차트를 보겠습니다. 국채금리라는 것은 경기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경제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다, 경제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7년부터 모기지 위기가 조금씩 터지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JP모건의 베어스탠스 인수 이후에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았다, 이제 위기는 끝났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잠시뿐 6개월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리만 브라더스 파산 사태가 터지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수직 낙하해 버렸습니다. 현재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살짝 있죠. 다시 증시로 넘어가서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요? 망해가는 크레딧 스위스는 UBS가 뭔가 급했는지 후다닥 인수해 버리고요. 미국에서도 여러 은행들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뿌리면서 나스닥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와 비슷한 실수는 하지 않겠지만 뭔가 느낌이 쎄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느낌이 쎄하면 여러분께 바로바로 보고드리는 블랙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